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그냥저냥 넘어가나 했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신천지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 사태 이후 전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대유행을 하면서 유럽과 북미, 남미, 아시아 등 거의 모든 나라를 강타하였으며 전 세계가 국경 차단, 국가 봉쇄 등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우리는 이 전쟁을 종식시킬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집단 면역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국가정책으로 집단면역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후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스웨덴의 경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밀어붙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백신을 맞은 경우 우리 신체는 그 질병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게 되고 새롭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주 빠르게 제거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면 아무도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 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염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바이러스 전염의 속도가 늦추어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면역을 가진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염은 매우 한정된 범위 내로 갇히게 됩니다. 그림에서 제일 아랫부분처럼 많은 사람이 면역이 있을 경우 면역이 없는 사람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를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염이 유행할 때 집단 면역이 얻어진 사회는 매우 소수의 사람만 감염되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과 의료진 그리고 의약물품이 적절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 전염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미국까지도 의료 붕괴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염에 관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전염 속도에 따라서 감염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가 25일간의 감염 기간 동안 3.5명을 전염시키는 조건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가 동시에 감염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감염에 노출됩니다. 반면에 한 명의 감염자가 1.8명을 전염시키는 조건에서는 최대 7.4%의 동시 감염이 일어나고 52% 정도의 인구가 감염에 노출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병원에서 돌봐야 하는 수준의 중증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5% 정도입니다. 의료 붕괴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전염 속도를 조절하여 과도한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바이러스 감염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집단 면역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환자의 수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NO일 경우 의료 붕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숫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감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면역 전략을 구사하다가 감당 안 될 수준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회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예스일 경우에 한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80세 이상인 경우 나라를 불문하고 13% 이상의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집단 면역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입국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아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버리는 국가도 많이 생겼습니다.
집단 면역 전략을 사용할 경우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감염된 상태로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을 수도 있고 여행금지 국가 또는 경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면역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관광 산업의 비중이 적고 국가에서 기회비용을 보전해 줄 여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단 면역 전략은 너무 큰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국가의 산업 구조가 내수 위주인지 그리고 무역이 정지되었을 때 버틸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의 경우 집단 면역 전략은 국가의 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치명률이 0이 아닌 이상 누군가는 희생될 것입니다. 앞의 질문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희생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할 재원이 없거나 자가격리된 국민들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등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수행할 역량이 없는 국가 또는 국민의 생명에 별 관심이 없는 독재 국가가 아니라면 모든 사회는 최선을 다해서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집단 면역은 그 결과로 얻어져야지 전략으로서 선택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조건인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 그래프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활동 지수를 낮췄을 때의 결과인데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감염된 사람의 숫자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바이러스 전염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면 이 그래프와 같이 재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10만의 인구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감염되어 1600명 이상이 사망하던 상태에서 사망자 수가 1400명 수준으로 줄거나 아주 성공적이었을 경우 사망자가 매우 적은 거의 완벽한 방역 시나리오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전쟁을 치른 후 다시 바이러스 전염이 유행할 경우 집단 내에 있는 면역을 가진 사람이 전염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집단 내에 면역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염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감염된 사람의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봤던 사회적 활동을 줄였을 때의 결과와 거의 유사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사람을 전염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델에서 전염 횟수는 이 식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수식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식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전염 횟수입니다. 전염 횟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오른쪽에 써 있는데 INF는 전염률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만남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될 확률입니다. 이 값이 0.5이면 두 번 중 한 번은 전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항목은 바이러스 종류별로 고유한 특성입니다. MD는 감염된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데 사회 활동성이 높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단위로 마을을 이루고 목축을 하는 경우는 이 값이 낮을 것이고 대도시 위주의 사회에서는 이 값이 높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이러스 정시기에서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없을 때는 1, 바이러스가 치사량만큼 많아지면 0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바이러스 양이 많아지면 전염률을 높인다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바이러스가 아주 많아지면 1이 되도록 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PI는 집단 내에서 면역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지면 전염이 줄게 됩니다. MA는 사회활동지수입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유럽에 유행했을 때처럼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 병을 낫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평소보다 더 자주 교회에 모이면 1 이상의 값이 될 것이고,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처럼 집회를 자제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바이러스 전염을 낮추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면 이 값이 1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전염이 합산되게 됩니다. 진단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을 격리하게 되면 이 기간이 짧아져서 결과적으로 전염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명을 만난다고 할 때 MD 값은 10, 두 번의 만남 중 한 번의 전염이 일어날 경우 INF 값은 0.5, 다른 항의 영향을 무시하면 10 곱하기 0.5에서 5번의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역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경우 PI 값이 0이 되어 이 항은 1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 MA 값은 1이 됩니다. 이 두 부분은 바이러스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위의 조건일 때 각각 0.5와 0.6이 됩니다. 동일한 상태로 25일간 지속된다면 감염된 동안 총 37.5명에게 전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사회활동을 표현하는 MA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평상시의 10분의 1로 줄일 경우 3.8명을 전염시키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동일한 바이러스 전염이 두 번째 오는 것이고, 지난번 유행에서 절반의 인구가 면역이 되었다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전염 횟수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만약에 진단을 통해서 감염 초기 5일째 격리시킨다면 감염 횟수는 7.5명으로 줄게 됩니다. 집단 내에서 절반이 면역이 있다면 진단과 격리를 동일하게 했을 때 전염 횟수를 3.8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유행을 통해서 인구의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면역을 얻은 경우 그만큼 다음 유행 때 방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부 집단에서 감염이 집단적으로 된 것을 모른 채 한참을 지내므로써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방역 역량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음 유행 때 전염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근본적으로 끝낼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될 때까지 진단을 통한 격리라는 무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무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전쟁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단 면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제안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우리 생활 주변의 과학 이야기를 조금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